자, 9월 21일이고요. 어제 우리가 프로그램 흐름 제어라고 하는 단원에서 조건문 봤었고요. 그 다음에 while문 첫 번째 예제를 이야기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조건문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이제 if문하고 스위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if문 같은 경우는 if 적고 뒤에 괄호 연 다음에 조건이 들어가죠. 그리고 블록을 열었다가 닫아요. 이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참이나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형태면은 어떤 것이든 올 수 있다 그랬고요. 다양한 유형을 어제 좀 살펴봤었습니다. if문의 조건을 처음에 많이들 헷갈려 하세요. 그래서 좀 최대한 많은 경우의 수를 소개하려고 어제 노력을 했고요. 이 조건이 true가 되면은 이 안쪽을 실행을 하고, true가 아니라면 그냥 지나간다 그랬죠. 여기에서 이제 변환이 되는 게 if 조건, 그 다음에 else라고 하는 구절이 붙는 케이스. 이 else의 뜻은 그렇지 않으면 이란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조건이 만약에 거짓이라면은 else로 뛰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케이스는 else if가 중간에 들어가는 케이스예요. if 조건 첫 번째, 그 다음에 else if 조건 두 번째, 이런 식으로 else if를 필요한 만큼 나열하고 마지막에 else가 붙을 수 있다 인 거죠. 그래서 조건을 순서대로 판단하면서 가장 처음에 만나는 참인 조건을 수행하는 거고, 만약에 조건이 맞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럼 else를 하는데, 그때 딱히 실행할 구문이 없다라고 하면 이 else절은 생략해도 된다 그랬어요. 스위치 같은 경우는 괄호 안에 대체로 변수가 들어가는데, 이 변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케이스를 나열하는 거라 그랬죠. 여기 내용 적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가 들어갑니다. 의도적으로 브레이크를 빼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다 꼬박꼬박 브레이크를 껴서 넣어줘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조건문에 대해서 봤었고요. 그 다음에 살펴봤었던 내용은 반복문이었죠. 반복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while라고요. 그 다음에 이따가 살펴볼 for라고 하는 구문이 있는데, for문은 아직 안 봤으니까 얘는 잠깐 제껴두고, while문은 기본 구문 형식은 조건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블록을 구성을 해서 이 조건이 참을 유지하는 동안 블록안을 수행하고 다시 조건을 판단하러 가는 건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조건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조건에 사용할 변수를 먼저 만들어줘야 된다. 이걸 초기식이라고 부른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초기식의 용도는 대체로 변수를 만드는 거예요. 이 변수를 조건식에서 판단을 하는 거고, 변화가 없으면은 이 블록을 빠져나오지를 못하니까 이 블록 안에서 초기식의 변수를 찔끔찔끔 바꿔줘야 된다 그랬죠. 그걸 이제 보통 증감식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봤었던 내용이 요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while문의 여러 가지 그 유형을 좀 소개할 겁니다. 어제 5번에서 이제 while문이 이렇게 초기식에서 만든 변수가 일씩 증가하면서 주어진 범위만큼 실행한다 인 건데요. 어떤 숫자가 일씩 증가하면서 그때마다 매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
이거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알아요. 구구단 암호만 붙잡고 외워보세요. 1부터 9까지 증가하면서 계속 다른 결과값을 만들어내죠. 그게 가장 쉬운 반복문이에요. 그래서 이쯤 되면 이제 반복문 어렵단 말을 못해. 왜냐면 구구단은 어렸을 때부터 외우는 건데 그 구구단 어렵다는 말이 되거든. 낚였어요. 자, 구구단은 규칙 한번 볼게요. 자, 반복문을 만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초기식, 조건식, 증감식을 먼저 찾으시라고 했죠. 자, 초기식의 위치는 요거예요. 그 다음에 조건식은 당연히 Y문 옆에 있는 거고, 증감식은 조건식에 쓰는 변수를 찔끔찔끔 바꾸는 게 증감식이에요. 여기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는 이 세 가지 정보를 토대로 해서 변수의 범위를 산정을 하는 거예요. 자, y 값이 1부터 10보다 작다니까 10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럼 1부터 9까지 증가량은 1씩 증가 플러스 1 이렇게 적어 놓고, 그럼 이 경우의 수를 쭉 밑에 내려보세요. y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7일 때, 8일 때, 9일 때. 그래서 요거를 하나씩 이 안에 블록에다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자, 먼저 y가 1일 때 z는 얼마예요, 그럼? 7이죠? 1 곱하기 7이니까. 그쵸? 그럼 y가 1일 때 z는 7. 자, 그럼 이제 콘솔점 로그 7 곱하기 y는 z다 라고 추적을 할 거 아니에요. 자, 지금 우리 y가 1일 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7 곱하기 1은 z 얼마라고? 7이다 라고 한번 출력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 y가 1 증가하고 다시 1로 가요. 자, 여기가 실행됐으니까 이제 y가 2가 됐죠? 그러면 여기가 2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z는 얼마야? 14. 자, 그럼 이제 2와 14를 갖고 또 여기서 출력문을 만들어요. 7 곱하기 2는 14. 이렇게 해서 1씩 증가하면서 이 안에다 대입해 보시면 돼요. 그만해도 되죠? 자, 이렇게 가장 단순한 규칙은 주어진 변수가 1씩 증가하면서 이 안에 구문을 계속 반복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수 값을 찾아서 계속 대입한 다음에 다른 것들을 따라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일부러 이 부분 여기부터는 설명할 때 이런 식으로 손코딩 연습하는 겁니다. 그런 걸 최대한 많이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필기를 신경 써서 해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반복문의 패턴입니다. 자, 반복문이 들어가면은 이제 몇 가지 패턴이 형성이 돼요. 그 중에 가장 많이 보게 될 패턴이요.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주어진 범위 안에서 합계. 자, 여기서는 일단 무조건 초기식, 조건식, 증가식 찾아요. 일단은 조건식을 먼저 보면은 얘를 통해서 초기식이 뭔지 증감식이 뭔지 찾을 수 있어요. i에 대해서 반복하죠. 그러면 초기식은 여기겠네요. 증감식은 i를 증가시키는 거죠. 자, 그럼 i의 변화량. 자, i가 1부터 자, 10이 포함되나요? 안 되나요? 되죠? 그럼 10까지죠. 그 다음에 1씩 증가하죠. 플러스 1씩. 그럼 이제 i 값에 대해서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되겠네요. 자, 지금 요 반복문은요. i가 1부터 10까지 반복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얘네들을 다 더하자는 거예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이렇게. 자, 얘네들을 더하기 위해서는요. 별도의 변수를 따로 하나 만들어놔요.
여기다가 1 더하고 2 더하고 3 더하고 4 더하고 5 더하고 6 더하고 7 이렇게 더하는 거예요. 그럼 이 변수는 처음에 얼마부터 시작해야 될까? 자, 얘가 예를 들어 그냥 아무거나 때려볼게요. 5면은 이거를 여기다 다 더한 다음에 5를 더 더한 게 되죠.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얘네들의 합이지 얘네들의 합에다가 5를 또 더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변수는 얼마부터 시작해야 될까? 0이죠. 자, 외우세요. 공식이에요. 합계를 구할 때는요. 반복이 시작되기 전에 합산에 사용할 변수를 0으로 초기화해놔야 돼요. 초기화라고 하는 용어가 제일 종종 등장할 텐데 변수 값을 최초로 할당하는 것. 어떤 변수의 값을 최초로 대입하는 것을 초기화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프로그래밍에서요. 자, 그러면 이제 얘가 그 합산에 사용할 변수가 되는 거예요. 이 x가. 그래서 x에다가 계속 일씩 변화하는 이 i 값을 계속 누적 합산을 하는 거죠. 자, x 스스로 i만큼 증가라고 해석해도 된다 그랬죠. 그러면 x 스스로 1증가, 2증가, 3증가, 4증가, 5증가, 6증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i가 1일 때 x 값을 한번 써볼까요? x는 처음에 0부터 시작했죠? 0인데 i가 1이면 1만큼 증가한 거잖아요. 그러면 x는 1이 되죠. 자, 변수가 여기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반복을 하면서는 이 변수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겁니다. x값이 바뀌는 데가 여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가 돼요. 그러면은 이미 얘는 아까 1이 됐는데 1이 스스로 2만큼 또 증가하는 거야. 그럼 얘는 얼마가 돼요? 3. 자, 그러면 또 3을 갖고 돌아가요. 이번엔 i가 3이 됐어. 그러면 3이 스스로 3만큼 증가하는 거죠. 6.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6이 됐어. i가 4래. 6이 4만큼 증가하는 거죠. 그럼 10.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되겠죠. 그러면 결과가 55가 나올 거예요. 사실 이게 합산할 때는 이게 짝수면 앞에 거랑 뒤에 거 곱한 다음에 2 하면 돼요. 5 하면 돼요. 개수 절반. 뭐 그렇게 구하는 방식도 있긴 한데 일단 여기서 반복문 연습하는 거니까. 자, 흐름은 알겠죠? 여러분들이 만나는 반복문의 99.9%가 증감식이 1씩 증가할 거예요. 근데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여기가 1 증가가 아닐 수도 있어요. 자, Y문 또 다른 예제예요. 8번이고요. 조건식이 A가 100보다 작다가 이 A를 만드는 곳이 초기식이 되겠죠. 그리고 A를 변경시키는 게 증감식이 될 겁니다. 이걸 토대로 A의 변화량을 뽑아보면 자, A는 0부터 얼마까지예요? 그쵸, 99까지. 그 다음에 10씩 증가하죠. 그럼 A의 변화량은 0. 그 다음에 몇이 돼요? 그 다음은 점점점 70, 80, 90. 그 다음에 10 증가하면 얼마예요? 100이죠. 근데 99까지라며. 그럼 100은 넣어야겠어요? 안 넣어야겠어요? 안 넣죠. 자, 그럼 0부터 10단위로 이렇게 증가하면서 그냥 출력만 했어요. 그럼 이제 요 값들이 쪼로로록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아까 합계 9구단도 실행은 안 해봤네요. 9구단 실행 예제 실행해 보면은 9구단 수식이 쪼로록 출력되는 거고요. 합계 구하기. 자, 여기는 콘솔.로그라고 해서 i 값이 얼마일 때 x가 얼마이다. 아까 우리 쭉 적었던 거 있죠.
그거를 출력을 했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결과를 출력했고. 아이고. 자, x가 1, i가 1일 때 x 1, i가 2일 때 x 3, 3일 때 6. 우리 아까 썼던 거를 그대로 출력을 했어요. 자, 9번 갈게요. 99.9%가 1씩 증가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그 0.1% 안에서 그 0.1% 안에서 한 70% 정도는 1이 아닌 다른 수로 증가할 거고요. 진짜 가뭄에 콩나듯이 감소하는 단위가 있을 거예요. 자, 조건식 보니까 b 갖고 어쩌고저쩌고 하네요. 그럼 여기 b를 처음 만드는 곳이 초기식이고 어찌됐건 b를 변경을 시키는 게 증감식이 되겠죠. 자, 이걸로 범위를 선정해 봅시다. 자, b는 얼마부터 시작해요? 10부터. 자, 얘가 가면은 얼마보다 크다잖아요. 0보다 크다. 그러면 0은 포함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얼마까지겠어? 1이죠. 자, 이 순서로 가려면 b는 어떻게 돼야 돼? 그래서 증감식이 2씩 감소래요. 마이너스 2씩. 자, 그럼 10부터 시작해서 2씩 감소하면 8, 6, 4, 2. 그 다음에 여기서 2 또 증가하면 0이죠. 근데 0 포함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안 되죠. 그럼 얘는 아니네요. 자, 출력하면은 b는 18, 6, 4, 2 이렇게 출력이 될 거예요. 이렇게. 자, 1교시 여기까지입니다. 자, 2교시 시작합시다. 자, 이번에는 이제 포문이라고 하는 반복문 유형인데요. 결과는 while문하고 완전히 똑같아요. 근데 while문 같은 경우는 초기식, 조건식, 증감식이 여기저기 찢어져 있잖아요. 근데 얘는 괄호 안에 한 번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반복의 조건을 판단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요. 자, 그러면 while문을 더 많이 쓸까요? 얘를 더 많이 쓸까요? 얘가 훨씬 많이 쓰여요. 제가 조건문에서 if문하고 스위치문이 있을 때 스위치문은 좀 어렵다 싶으면 버려도 된다 그랬죠. while문하고 for문을 비교하면은 while문을 버려도 돼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 for문을 쓴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for문을 이해 못하면 뭐 말해 뭐해. 그쵸? 자, 괄호 안에 초기식 세미콜론, 조건식 세미콜론, 증감식 이렇게 한 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실행 과정이요. 처음에 이제 프로그램이 쭉 실행해서 포문을 만나면은 먼저 초기식을 실행을 해요. 그 다음에 조건식을 판단하러 가요. 1번, 2번. 그래서 만약에 조건식이 참이다. 그러면 블록을 한번 실행하고 증감식으로 가요. 블록 안을 1에 실행하고 증감식으로 이동을 해요. 그 다음에 증감식을 실행을 하고 다시 조건식으로 가요. 자, 그 다음에 조건식이 또 참이면은 여길 또 돌고요. 또 조건식이 참이면 여길 또 돌고요. 이렇게 계속 돌아요. 그래서 조건식이 거짓이 되는 순간 빠져나가요. 여기를 계속 돌아요. 자, 요번 교시 실습 예제 완성하시고 나면은 이제 연습 문제 2번하고 그리고 3번을 해보시면 돼요. 풀이는 3교시 때 할 거고요. 10번부터 14번까지 예제는요,
우리가 while문에서 봤었던 5번부터 9번까지의 예제를 그대로 재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 예제가 결과가 똑같기 때문에 비교하면서 보시면 좋아요. 자, while문이었을 때 초기식이 여기 있었고 그 다음에 조건식, 증감식이 있었죠. 포문에서는 초기식, 조건식, 증감식이에요. 똑같은 코드죠. 차이점이 있다면 while이라는 키워드만 for로 바꾼 거고 내용은 똑같아요. 자, 그래서 x가 1부터 10까지 1씩 증가죠. 그러면 x는 1부터 10까지 1씩 증가. 그럼 x값이 1, 2, 3, 4, 5, 6, 9, 10까지 이렇게 증가하는 동안 여기를 계속해서 반복 실행하는 거죠. 그럼 이제 요 값을 여기 x에다 대입을 해봐요. 그러면 문자열 x는 더하기 숫자 1이니까 문자열과 숫자의 덧셈은 연결. 그럼 결국은 x는 1이라고 하는 문장이 만들어져서 k에 저장되는 거고 걔를 출력한 거죠. 나머지 안 봐도 되죠? 똑같은 원리니까. 여기를 실행하면 네, 이렇게 나오고 while문 쪽도 실행하면 똑같이 나오죠. 자, 그 다음 for문 구구단과 while문 구구단. 자, while문에서 초기식, 조건식, 증감식이었어요. 초기식, 조건식, 증감식. 그럼 y의 범위는 1부터 몇 가지? 10보다 작다예요. 10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럼 9까지죠. 그 다음에 1씩 증가한다. 자, 이거랑 똑같은 말을 표현하면은 y는 9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똑같은 말이 돼요. 둘 중에 어떤 것도 자주 써야 될까? 자, 위에 거를 한번 그대로 읽어보세요. y가 9보다 작거나 같다죠. 작거나 같다. 밑에 거는 y는 10보다 작다. 비교해 보세요. 몇 번이래요? 2번이라죠. 얘는요. 여러분 같으면 몇 번이라고 싶어요? 그쵸? 컴퓨터 입장에서도 이게 더 효율이 좋아요. 입장 바꿔 생각해봐. 얘라고 열심히 일하고 싶겠어? 아, 선생님, 그 기계가 하는 건데 뭐 상관없지 않아요? 그쵸? 우리 입장에서는 별 상관없죠. 근데 이런 작은 차이가 이건 좀 많이 그 하이레벨 얘기긴 한데요. 프로그램이 연산이 많으면 얘도 기계잖아요. 기계는 뭐로 움직여? 그쵸? 전기. 전력 소모가 늘어요. 왜 프로그램이 컴퓨터 같은 게 이제 뭔가 좀 고사양의 일을 하면은 노트북 쓰는 분들은 가끔 경험할 거예요. 펜이 왱 하고 들면서 시끄러워지죠. 발열이 커진다고요. 발열이 커진다는 게 전기 소모가 많이 들어갔던 얘기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기세 많이 나가죠. 프로그래머 코드는 결국 경제적으로 다 환산이 돼요. 보통 회사 들어가면 팀장급들이 그런 걸 계산을 해요. 사이징 작업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 가면 여러분 회사의 팀장은 코딩 안 해요. 보통 인건비 계산하고 하드웨어 장비값 계산하고 그 다음에 코드 실행 대비 접속자 수 같은 거 계산해서 운영비 계산하고 그러고 있어요. 맨날 엑셀만 두들겨요, 걔네들. 근데 보통 이제 막 지금 시작하는 비기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생각까지는 못하죠. 왜냐면 결과 만들기도 빡세거든. 그래서 나중에 프로그램을 코딩하면은 프로그램은 사실 정답이 없어요. 모르가도 서울로만 가면 됩니다. 유저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이제 웹페이지
CSS 코딩 해봤으니까 이 말 공감할걸요? 여러분들 네이버 코딩하면서 이 네이버 CSS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소스 열어보셨어요? 혹시? 그쵸? 안 열어봤죠? 유저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웹페이지 만드는데 며칠 밤을 새는 얼마나 생고생을 하고 관심 없어요. 눈에 봤을 때 그냥 잘 나오면 돼. 자바스크립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코딩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일반 유저들은 1도 관심 없어. 에러 안 나고 그 다음에 버벅대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면 코드를 발로 짜더라도 상관이 없다고. 프로그램은 정답이 없어요. 대신에 효율성에 대해서는 좀 따져야 돼요. 왜냐하면 효율이 좋을수록 프로그램 실행 속도가 빠르거든요. 자, 프로그램이 효율이 낮죠. 효율이 낮다는 거는 실행 속도가 느리다는 얘기예요. 실행 속도가 느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를 일반 유저들이 좀 실행 속도 느린 거를 답답함을 해소하려면 결국은 돈이에요. 뭔 말이냐? 컴퓨터 업그레이드 하면 돼. 그럼 빨라져. 그 돈이 한두 푼이야, 근데? 그쵸? 그러면은 이제 그 사이트, 웹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유저의 수가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올 수 있는 잠재 고객이 줄어드는 거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경제적으로 환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코드 잘 짜건 못 짜건 상관없이 빠릿빠릿하면 장땡이다. 물론 회사 가면은 이제 중간급에 이제 대리급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가 팀을 운영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프로그램 이론에 대해서 막 얘기하면서 되게 이상적인, 되게 공학적인 이야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그렇게 백날 잘 짜봐야 손님 안 들어오면 1도 쓸모 없어요. 결국은 돈 벌자고 하는 거잖아.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합계 구하기. while문도 합계 구하기. 자, 제가 코드에 설명으로 주석을 달아놓긴 했는데 이 주석들은 제가 지금 말로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주석을 일부러 읽지는 않고 있어요. 자, 조건식이 i를 들먹이니까 초기식, 증감식인 거고 포문은 그냥 여기 한 번만 보면 되죠. 자, 그 다음에 합계 구할 때 규칙이 하나 있다 그랬죠. 반복 들어가기 전에 합산을 수행할 변수를 0으로 세팅하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도 x는 0, 여기도 x는 0. 자, 양쪽 모두 똑같은 코드라 그랬죠? 1부터 10까지죠? 10 포함되죠? 1씩 증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되면은 i가 차라리 11보다 작다라고 하는 게 더 좋아요. 이거는 예제니까 최대한 다양한 경우로 보여주려고 제가 다채롭게 한 거고 실제 코드였으면 그냥 이렇게 짜시는 게 나아요. 아까 얘기했죠? 얘 입장에서 두 번이라니까 짜증날 거 아니야. 그쵸? 1부터 10까지 1씩 증가. 자, 미리 준비한 x에다가 i 값을 계속해서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그렇게 간다 그랬죠? 그럼 i 값에 따라서 i가 1일 때 x는 0에다가 1 증가니까 1. 2일 때는 3. 3일 때는 6. 3에다가 3 더하는 거니까. 4일 때는 6에다 4 더하면 10. 점점점.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맨 마지막에 1부터 10까지 합은 얼마다라고 최종 결과값을 출력을 한 겁니다. 왼쪽 코드 실행하면 1부터 10까지 합 55. 오른쪽 코드 실행하면 결과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 10 증가. while도 10 증가.
초기식, 조건식, 증감식이에요. 증감식이 지금 보면은 10씩 증가하고 있죠. 자, 오른쪽 초기식 A는 0, A가 100보다 작고 A가 10씩 증가한다. 1일 때는 플러스라고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닌 경우는 플러스 이퀄이죠. 플러스는 무조건 1일 때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럼 반대로 플러스 대신에 A 플러스 이퀄 1이라고 적어도 똑같은 얘기죠. 요거랑 A 플러스랑 그 다음에 플러스 A랑 똑같은 얘기라 그랬어요. 혼자 덩그러니 있을 땐 차이 없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A가 0부터 100보다 작다니까 99까지 10씩 증가. 그러면 0, 10, 20, 30, 70, 80, 90. 그 다음에 올라가면 100이니까 조건 안 맞죠? 결국 얘는 90까지만 하고 끝난다는 거죠. 실행하면 0부터 90까지 하고 끝나는 거죠. 자, 그럼 이 감소. B가 10부터 시작한다. 여기도 B가 10부터 시작한다. B가 0보다 크다. 그러면은 1까지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2씩 감소한다. 그러면 10, 8, 6, 4, 2. 여기서 2 더 줄어들면 0인데 0은 조건이 안 맞으니까 fail. 그래서 이게 출력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제도 얘기했지만 해석한다는 느낌으로 들어가세요. 해석한다는 느낌으로 들어가시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오타 있는 것들은 아직 코딩 습관이 잘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문법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건 이제 빨리 찾으셔야 되고요. 자, 해서 요거까지 실습하시고 요번 교시에 연습 문제까지 다 완성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9시에 체크합시다. 자, 그럼 이제 연습 문제 풀이 할게요. 1번은 우리가 어제 봤었고 2번부터 살펴보면 되죠. 자, 한 개의 이진수는 0과 1 두 개의 정보를 표시할 수 있대요. 자, 이진수 한 개는 0과 1 두 개. 1일 때 2. 그 다음에 두 개의 이진수, 두 개일 때는 총 4개의 정보를 표현할 수 있대요. 자, 1일 때 2, 2일 때 4. 이렇게 이진수가 하나 늘어날 때마다 2배씩 표현할 수 있는 정보의 개수가 늘어나는데요. 그럼 3일 때 8, 4일 때 16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10개의 이진수는 총 몇 개의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while문으로 구현을 하래요. 자, 그럼 반복문에서 쓰는 변수를 앞에 걸 i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i 값이 1부터 10까지 증가할 때, 그쵸? 그러면은 여기 출력되는 변수는 뭐 비트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 변수는 2부터 시작하죠, 처음에. 그 다음에 한 번 반복할 때마다 계속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곱하기 2, 곱하기 2. 자, 그러니까 이 변수가 처음에 시작할 때 지금 총 합을 구하는 게 아니라 2씩 곱한 총 곱을 구하는 거죠. 그럼 이 변수는 처음에 얼마로 초기화를 해야 될까요? 그쵸? 0으로 하면은 백날 곱해봐야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그래서 곱을 구할 때는 1부터 시작을 해요. 그럼 자, 1부터 시작했을 때 곱하기 2 해주면 2가 되고 거기다 또 2 곱하고
자, 이걸 이제 코드로 만들어 보면 자, 문제 2번이죠. 자, 일단 초기식 i는 1부터 이진수 1개부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while i가 10개니까 10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i가 1씩 증가한다. 만약에 i를 0으로 시작했다면 10개가 되려면은 9까지 가면 되죠. 어찌됐건 10번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총 곱을 구하기 위한 변수를 1로 초기화를 합니다. 누적된 곱셈에 대한 초기값은 1부터 시작한다. 자, 그럼 이 비트가 몇 개씩 증가한다고요? 2개씩. 2배가 되는 거죠, 계속. 자, 콘솔.로그 일단 찍어볼게요. 이진수. 여기서 이진수의 개수를 의미하는 변수는 i죠. %d개는 %d개의 정보를 표시 가능이라고 해놓고 i 그 다음에 비트를 넣어주면 자, 맞죠? 2배씩 커지죠, 계속. 자, 처음에 1이 들어왔어요. 그럼 i가 1일 때 반복 첫 번째 회차에 곱하기 2를 해주면 2개가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여기를 2라고 잡았다면 일단 출력 먼저 해줘야 돼. 왜냐면 얘가 2니까. 이진수 한 개는 2개의 정보를 표시 가능이 이제 첫 번째 출력문이잖아요. 그 다음에 2배를 해주니까 곱하는 게 1로 와줘야 돼요. 이러면 똑같죠. 그러니까 정답이 하나가 아니에요. 자, 다음 문제는 이거를 포문으로 바꿔보라고 한 거였죠. 자, 일단은 구하고자 하는 변수는 비트2라고 할게요. 반복문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정해야 되고 초기식을 먼저 적는 거죠. let i는 1부터 시작해서 조건식은 10부터 작거나 같다. 그리고 증감식은 i 1씩 증가.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는 코드를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죠. 비트2 여기다 i2라고 바꿀게요. 자, 이렇게 여기만 드래그해서 실행하면 똑같죠. 자, 연습 문제 2번, 3번 풀이 내용 단톡방에 올렸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째 기본 문법 활용이라고 하는 교환을 올려드렸어요. 오늘이 목요일이죠? 4일째. 이미 내일 진도 끝났고 다음 주 진도 들어갔습니다. 조금만 하고 끝냅시다. 진도 좀 너무 빠르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봤었던 문법들의 특징은요, 블록을 구성한다는 거예요. 자, 이 블록 안에 다른 문법 표현이 포함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if문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안에 우리가 지금까지 봤었던 if문, 스위치문, for문, while문을 이 안에 또 넣을 수 있다고요. 서로 포함이 가능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규칙을 쭉 도입해 보면 if, 스위치, while, for. 자, 여기도 if, 스위치, while, for가 있다면 if 안에 if 넣고 if 안에 스위치 넣고 if 안에 while 넣고 if 안에 for문 넣고 스위치 안에 I 넣고 스위치 안에 스위치 넣고 스위치 안에 while 넣고 스위치 안에 for 넣고 while 안에 if 넣고 while 안에 스위치 넣고 while 안에 while 넣고 while 안에 for 넣고 이렇게 계속 교차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럼 얘라고 또 안 될까? 얘도 다 돼요. 뒤에 또 블록 안에 블록도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자주 쓰는 문법들이 있다 그랬죠? if하고 스위치 중에는 뭘 많이 쓴다고요? if를 많이 쓴다 그랬죠? 그럼 스위치 날려. while하고 for 중에는 for를 더 많이 쓴다 그랬죠? 그럼 while 날려. 자, 자주 쓰는 것만 추려보면은 if 안에 if 안에 for 안에 if, for 안에 for. 요 네 가지 패턴만 일단 집중적으로 익히시면 돼요. 자, 이 구문들을 보기 전에 일단 그 변수의 스코프라고 하는 규칙을 하나 소개할 거예요. 우리말로는 변수의 유효성 범위라고 하는데 다 키워드로 선언된 변수. 일단 모든 변수는요. 블록이 있다면 앞에는 뭔가 문법이 있겠죠? 블록 바깥에서 만들어진 변수는 블록 안으로 침투가 가능해요. 우리 포문에서 누적합성 같은 거 만들 때 반복문 시작 전에 변수 만들고 들어왔죠. 자, 근데 만약에 변수가 블록 안에서 만들어졌다면 그때는 어떤 키워드로 만들었는가에 따라 달라요. 만약에 바 키워드로 변수를 만들었다면 이 블록이 실행이 됐다. 그럼 블록 밖에서 인식이 가능해요. 근데 만약에 if문인데 조건이 거짓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바 변수는 이 블록 자체가 실행이 안 되니까 만든 적이 없게 되는 거죠. 그냥 블록 밖에서 인식을 안 해요. 그럼 그때는 할당되지 않은 변수이기 때문에 undefined라는 값으로 나와요. 근데 let 키워드로 만든 변수는요. 밖에서 안으로 침투할 수는 있지만 안에서 밖으로 무조건 못 빠져나와요. 실행을 하거나 안 하거나. 자, let이라는 키워드로 변수 만들 때 중복선은 안 된다라고 정리했었거든요. 근데 블록 안에서 만약에 여기서 let이라는 키워드로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얘는 무조건 블록 밖을 못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블록에서는 이 안에 이 변수가 뭐가 만들어졌는지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블록이 서로 다르면 그때는 또 변수를 만들어도 되는 거죠. let 키워드로 만든 경우는 서로 다른 블록에서는 변수를 또 만들 수 있다. 왜냐하면 피차 간에 서로 참견을 못하기 때문에. 자, 이 두 가지 규칙 중에서 좀 더 일반적인 규칙이 let이에요. 그래서 바 키워드는 그냥 무조건 쓰지 마시라고 그랬죠. 그럼 let 키워드로 만들었을 때 블록 안에서 만들어진 변수는 블록 밖으로 무조건 못 나온다가 돼요. 자, 포문에 대한 초기식의 유효성 범위. 자, 포가 있고 보통 여기서 초기식을 만들죠. 그 다음에 조건식이 들어가고 증감식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포문에서 만든 이 초기식의 변수도 이 블록 안에 속한 걸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기식에서 만든 변수는 포문 밖에서 어떻게 인식하느냐. 1번, 만약에 바로 선언했다.
반복문은 얘가 만약에 조건이 차면 실행할 거 아니에요. 그때는 밖에서 인식을 해요. 반은. let으로 만들었다. let은 실행 여부 상관없이 무조건 밖에서 인식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let으로 만든 변수는 폼은 밖에서 무조건 인식을 못해요. 그냥 쉽게 정리하면 반은 버리세요. 무조건. 그럼 let만 쓴다고 했을 때 블록 안에서 만든 변수는 밖으로 못 나온다. 자, 요거는 이제 실행하면은, 요 예제는요, 실행하면은 중간중간에 에러를 담고 있는 코드가 있어요. 일부러 이렇게 코딩하면 에러 납니다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에러 코드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전체를 그냥 실행해버리면 실행하다가 중간에 에러가 나오면 자바스크립트는 그 순간 나 안 해 하고 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에러가 나는 위치에서 그냥 코드가 멈춰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실행할 때 반드시 넘버링으로 제가 블록 만들어 드렸죠. 이 블록 단위로 실행을 하세요. 반드시. 안 그러면 전체 결과를 못 봅니다. 자, if, else. 얘는 무조건 거짓이잖아요. 그럼 이 if는 무조건 실행 안 하는 거죠. 아예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여기를 흐릿하게 표시하네요. 실행 안 한다고. 자, 조건이 거짓이니까 이 안을 한 번도 안 하고 넘어가요. 그럼 블록 밖에서 num1이라는 변수를 출력하려고 그랬더니 만든 적이 없는 거야. 자,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는 정의되지 않은 값 undefined라고 여기 출력을 해요. true. 얘는 실행이 되죠. 그럼 num2라는 변수를 만들잖아요. 여기서 100이 출력된다고요. 키워드를 만든 변수는 블록 밖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밖에서도 여기 100이라고 출력이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블록 밖에는 undefined. 여기서는 100, 100. 자, 드래그해서 실행하면 undefined 100, 100. 자, let으로 만든 경우 num3가 100이에요. 조건 참이니까 실행하죠. num4는 100 더하기 100이니까 num4는 400이 되죠. 그럼 여기서 400이라고 출력을 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let으로 만든 변수는 밖으로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여기서는 아까 같은 경우에는 변수가 안 만들어져도 undefined라고 출력을 한다 그랬죠. 근데 let으로 만든 거는 없으면 무조건 에러예요. 여기서 에러가 나요. 자, 실행하면은 블록 안에서는 200이라고 출력을 했어요. 300이 100이었으니까 100 더하기 100은 200 들어가서 블록 안에서 200이라 그랬죠. 근데 이 num4가 블록 밖을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여기서 출력하려고 그럴 때 블록 밖 num4 여기서 에러 났죠. 에러 메시지를 보면 num4 is not defined예요. num4가 정의된 적이 없다. 블록 안에서 만들었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을 못해요. define이 정의하다잖아요. 정의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에러가 안 나니까 이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모든 프로그래밍, 자바스크립트를 제외한 모든 프로그래밍은 이 규칙을 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와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let 키워드의 규칙을 쓰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내가 의도하지 않은 버그가 생길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변수가 인식 못해도 undefined라고 하고 프로그램 뻗질 않는 거야. 차라리 에러 나고 뻗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왜냐면 에러가 나면 에러 메시지가 어디가 잘못됐습니다라고 짚어주기라도 하는데, 얘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undefined래. 그럼 어디가 잘못됐는지 오히려 못 찾아요, 나중에. 자, 폼은 키워드로 만든 변수는 밖에서 인식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i가 0부터 9까지죠? 일씩 증가. 반복문 안에서 열심히 출력하고 반복문 밖에서 10이라고 인식을 해요.
근데 let 키워드로 만들면 반복문 밖에서 인식을 못한다 그랬죠. 이걸 선언하면 그래서 마지막 출력할 때 에러 나요. 자, J라는 변수를 만든 적이 없다. 자, 그 다음에 요 규칙이 되게 웃긴데요. 요 5번 규칙이. 다짜고짜 x에다 100을 넣었어요. 근데 선언한 적 있나요? 58번 라인 기준으로. 58번 라인이 실행되는 시점에서 x라는 변수를 만든 적이 없죠. 그 다음에 나중에 만드는 거 있죠. 변수는 무조건 먼저 선언을 하고 할당을 해야 되는데 얘는 순서가 거꾸로 됐잖아요. 그럼 얘는 58라인에서 에러 나요. 그쵸? cannot access x before initialization. x라는 변수를 initialization, 초기화하기 전에 접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선언하기 전에 접근할 수 없다인데 다 키워드는 순서를 뒤집어도 먹어요. 이게 전통적인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이게 뭔 멍멍이 소리야가 돼요. 말도 안 되는 규칙 이거는. 왜냐하면 선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램카드에 데이터가 기록될 공간을 점유한다라는 건데 얘는 메모리 점유도 안 하고 쓸 수 있다는 거. 이거 도대체 어디다 쓰냐는 거지. 그래서 메모리 효율성이 되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 방식은 안 써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연습 문제 잠깐 다시 한번 봅시다. 자, 포문의 i를 i2라고 만들었던 걸 i로 바꾼 다음에 전체를 실행할게요. 자, 이렇게 됐죠? 자, 분명히 여기서 i를 만들었죠. 세미콜론 안 찍었는데 자바스크립트는 안 찍어도 좀 봐주는 경향이 있다 그랬어요. 자, 근데 여기 포문에서 여기서 i라는 변수를 또 만들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아까 우리가 말했던 규칙하고 충돌이 발생해. 분명히 여기서 선언하고 바깥에 있는 거 안으로 침투할 수 있다면 그럼 이 안으로도 침투할 수 있는 건데 그럼 여기서 선언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let은 중복 선언할 수 없다며. 네, 요거를 얘기하려고요. test.js let i는 100 이라고 선언을 해서 console.log i를 출력하고 이거를 그대로 한 번 더 복사해서 쓰면 벌써 빨간 줄 같죠? 느낌 쎄하죠? 자, 실행하면은 i는 200을 대입하는 곳에서 identifier i 그러니까 식별자 i가 has already been declared. 이미 만들어졌대요. 이미 만들어졌대. 그러니까 중복 선언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얘를 if문으로 감싸볼게요. 갑자기 빨간 줄 없어지죠. 자, 다시 실행합니다. 문제없이 실행되죠. 이 선언문을 빼볼게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규칙대로 돼요. 바깥에 있는 변수가 안으로 침투가 가능할까? 여기서는 100이 출력이 돼요. 그럼 100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만들어버리면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규칙. 같은 블록 안에서만 중복 선언이 안 돼요. 블록이 다르면 얘가 일로 침투할 수 있어도 못 들어오게 막아버릴 수가 있다는 거야. 이미 안에 같은 애가 있으면. 오케이? 제일 쉬운 거는 선언할 때 빨간 줄 가면은 느낌 쎄한데라고 하고 이름 바꾸시면 돼요. 그게 제일 쎄요. 그게 제일 편해.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은 그냥 심플한 예제니까 변수 값들을 뭐 a, b, x, y 이렇게 좀 단순한 글자들로 적어요. 그리고 반복문 할 때는 거의 대부분 i를 들먹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반복문에서 쓰는 변수의 특징은 일씩 증가하잖아요. 일련번호 형식이죠. 일씩 증가하는. 프로그램에서 일씩 증가하는 일련번호를요, 인덱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인덱스 줄여서 인덱스니까 i. 그래서 반복문에서 거의 맨날 i를 들먹여요. 자, 인덱스를 그냥 사전으로 찾아보면 세딩이에요. 책 같은 거 볼 때 맨 뒤에 찾아보기 있죠. 그게 인덱스예요. 근데 프로그램에서는 일련번호라는 성격이 더 강해요. 그래서 일상에서 쓰는 영어랑 프로그래밍에서 의미는 좀 많이 차이가 나요. 예를 들어서 식별자. 식별할 때 쓰는 값. 이건가? 아이덴티파이인가? 뭐 이런 식으로 적을 거야, 아마. 뒤에까지 스펠링이 생각이 안 나네. 자, 이걸 다 적기 귀찮으니까 보통 어떤 대상을 식별하기 위해서 쓰는 값을 id라고 해요. 자, 웹사이트에서 각각의 유저들을 고유하게 식별하는 거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id라고 부르죠.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여기가 그 도서관이야. 도서관 같은 데면 이제 각각 책에 도서번호라는 걸 부여하죠. 그럼 그 도서번호는 뭐라고 부를까? 걔도 id예요. 보통 북 id 뭐 이렇게 부르겠죠. 프로그램에서는 이렇게 네이밍을 해요. 북 아이덴티파이드 넘버 이런 식으로 길게 안 적고 되게 말도 안 되는 약자를 잘 만들어요. 타이핑하기 귀찮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id라고 하면은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는 자기 개인 id 그걸 많이 떠올리는데 원래 코딩에서 id라고 하면은 대충 일련번호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외국 사이트 가입해 보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외국 사이트 가입할 때는 id라는 용어를 안 써요. 유저네임이라고 불러요. 유저네임은 이름 아니에요? 실제 이름은 리얼네임이라고 명명해요. 보통 웹사이트들, 외국 사이트들 보면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 웹사이트 만들 때 그렇게까지 네이밍할 필요는 없는데 id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일련번호의 느낌이다. 일련번호 내지는 고유번호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반복문 할 때 이 i를 따서 아이덴티파이 내지는 인덱스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서 i를 따서 변수를 i로 잡아요. 이거는 실무에서도 많이 이래요. 근데 변수 네임 할 때 a, b, x, y 실무에서는 이런 식으로 변수 네이밍 안 해요. 최대한 대상을 잘 판단할 수 있게끔 자세하게 적어요. 왜 어저께 사과 바구니 예제할 때 변수 이름을 제가 num of apples, 뭐 바스켓 카운트 이런 식으로 좀 디테일하게 적었죠. 보통 이런 식으로 변수 만드는 게 보통이에요. 그럼 이제 알고 있는 영어 단어 총 동원하시면 돼요. 모르겠으면 영어사전 뒤지세요. 지금 생각한 건데 프로그램 쪽에 되게 말도 안 되는 약자들이 많이 나오는 게 보통 우리가 약자라고 하면은 중간중간 글자를 뽑잖아요. 그쵸? 근데 프로그램 약자는 안 그러고 앞에 글자만 뽑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 아이덴티파이도 줄여서 id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게 내 생각에 지금 생각한 거예요. 스펠링을 끝까지 몰라서가 아닐까. 자, 변수의 스코프는 뭐 직접 실습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실습이 아닌 그냥 쭉 읽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요거까지만 정리할게요. 내일 나머지 내용들 진행을 해봅시다. 내일 거부터는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더 어려워져요. 특히 내일 게 아마 제일 여태까지 했던 것 중에 제일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이제 한 5, 6, 7단원 정도 지나면 슬슬 이제 코딩 테스트에 도전해 볼 만한 깜냥이 생기거든요. 자, 여기까지 정리합시다. 네, 수고하셨어요.